초유의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 남성들은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기는커녕 탄핵 반대 시위에 결합하고 애매한 양비론을 펼치는 등 민주주의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1월 월간 통합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탄핵 반대 비율은 8%, 30대 여성의 탄핵 반대 비율은 20%였던 반면 20대 남성의 탄핵 반대 비율은 35%, 30대 남성의 탄핵 반대 비율은 31%로 청년 남성의 탄핵 반대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청년 남성 3명 중 1명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30대 이하 여성은 내란죄다 75%, 아니다 18%로 큰 차이를 보였던 반면 30대 이하 남성의 경우 내란죄가 아니라는 답변이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경향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와 관해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2030 남성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 정치권과 언론의 확대 해석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은 윤 대통령 탄핵의 확실한 동그라미, 남성은 세모 정도다. 남성은 탄핵에 찬성해도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 중 2030 탄핵 반대 비율이 높다는 조사는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표집되는 ARS 방식인 경우가 많다. 강성 보수의 결집에 언론이 주목하며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한겨레 임재희 기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청년들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 지지 세력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기댈 수 있는 제도권 내 세력이 있었던 셈이다. 반면 현재는 여당 정치인 대부분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보수적 정치 성향을 지닌 유권자가 윤 대통령 지지 외에 향할 곳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청년도 마찬가지다. 실제 전체 세대의 탄핵 반대 비율 36%에 견주면 청년의 탄핵 반대 비율은 20%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양승훈 사회학 교수는 한술 더 떠 2030 남성의 뚜렷한 보수색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2030 남성들이 특별히 보수화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2030 남성들의 정치 성향 변화는 보수화 혹은 극우화라기보다 현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현상입니다. 청년 남성 극우화 경향이 실제한다는 것이 아직 공리로 되지 못한 듯하기에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남성 극우화 경향을 부정하는 이들의 논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청년 남성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현상이다. 2. 정치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 여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기 때문에 청년 남성들의 탄핵 반대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3. 청년 남성들 중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청년 남성 극우화 경향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논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훈과 같은 논객들은 청년 남성들의 성향 변화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유보 및 철회 현상이기에 이를 우경화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궤변입니다. 정치 성향은 현실 정치 속에서의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특정한 집단이 현존하는 정치 구도상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이는 우경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승훈은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 관념 속의 진보를 자의적으로 설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가 진보에서부터의 이탈이 아니며 따라서 우경화라고 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양승훈 교수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18세에서 29세 사이 한국 남성들 중 과반 이상인 58.7%가 윤석열 후보에 투표하였으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투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높은 청년 남성 탄핵 반대 비율이 여당 정치인들 대다수의 윤석열에 대한 동조라는 박근혜 당시 탄핵 정국과 다른 정치 지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정치인들 또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의식해 그에 맞는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 자체만 놓고서는 왜 청년 남성 탄핵 반대 비율이 이전보다 높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남성 극우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이러한 정치적 상호작용 또한 파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남성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기에 그들이 극우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견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청년 남성의 절대 다수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청년 남성들의 탄핵 반대 비율은 청년 남성 전반의 급격한 극우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는 이전보다 높아진 탄핵 반대 비율로만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한나 교수의 워킹페이퍼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젠더 격차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낮다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답변 문항을 선택한 20대 남성의 비율은 23.6%, 30대 남성의 비율은 21.1%로 70대 남성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답변 문항을 선택한 20대 여성의 비율은 9.1%, 30대 여성의 비율은 4.8%에 불과했죠. 4명 중 1명에 가까운 20대 남성들이 상황에 따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민주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 남성들이 극우화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극우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파시즘의 천병 이대남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요. 그러나 청년 남성의 극우화 현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극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숨긴다고 해서 청년 남성들이 극우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정치 성향 변화를 극우화로 규정하는 것을 기피하면 할수록 극우적 성향은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주류화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성향의 비정상성, 극단성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파시즘의 천병 이대남 영상에서 저는 파시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그의 기초에 소위 이대남 현상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시즘과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대남 간의 본질적인 이데올로기적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는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대남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파시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해설에 가깝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대남의 정서, 문화, 도덕적 관념, 소위 혐오 문화로 통칭될 수 있는 그것을 다루면서 파시즘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대남이 가지고 있는 사상문화적 특질이 무엇인가를 해명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혐오 문화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대남의 극우화가 불가역적인 것이고 그들이 필연적으로 안티페미니즘과 파시즘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란수기 윤석열을 탄핵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국힘을 위시한 내란 잔당들의 대중적 기반이 되어버린 이대남들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진보적 시민사회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인 혐오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혐오 문화의 발생적 기원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그러한 혐오 문화가 오늘날 어떠한 방식으로 현상하고 있는가, 즉 그 양태에 대해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는 혐오 문화와 분리해놓고 거론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하, 조롱, 멸시, 증오는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으며 신성 불가침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기본적인 사회적 도덕규범, 고인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옹호 등은 청년 남성들이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혐오 문화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혐오 문화의 영향권 아래 놓인 청년 남성들은 반사회적, 반민중적 폭력의 문법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파시즘으로 경도되게 됩니다. 혐오 문화는 그 본질에 있어서 파시즘적입니다.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지배계급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즉 사회정치적으로 피억압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혐오 문화의 칼끝은 언제나 약자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혐오 문화는 극우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적으로 유포시키기 위해 채택하는 주된 선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 진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혐오 표현은 터부시되기에 극우들은 자신들의 혐오 사상에 유머의 외피를 씌워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유머의 외피를 쓰고 나면 혐오 사상은 역겹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웃긴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웃기기에 대중적 소구력을 가지게 되죠. 한겨레 박고은, 정봉비 기자는 교실의 극우화와 관해 고등학생들을 취재하였습니다. 취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민 100만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지난해 12월 7일 고등학생 이기원 군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통령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모습을 단체 대화방에 전했다. 한 친구의 조롱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시민 폭동에 참여하는 거? 탱크가 필요하노? 청소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극단적 내용의 쇼츠를 만드는 또래 제작자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왜냐는 물음에 답은 간단했다. 재미있으니까. 상식의 자리에서 버텨버리는 학생들에게 교실은 이상한 공간이다. 수업 안에서 정치적 발언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또래 사이 장난을 표방한 정치적 혐오는 숨쉬듯 자유롭게 반복된다. 박지우 군이 그런 교실 풍경을 전하며 한숨을 쉬었다. 친구가 실수를 하면 너 장애인이냐라는 말이 당연하게 나오고 남자끼리 몸이 닿기라도 하면 게이라며 성소수자를 비하해요. 혐오와 비하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항쟁을 광주 폭동이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이 말투 전반에 녹아있다. 남자는 보수, 여자는 진보라고 인식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냥 웃고 떠드는 하나의 문화예요. 아예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표현인가?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 박구는 신남성연대 유튜브처럼 남학생들이 웃고 떠들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지천에 널려있다고 했다. 비하와 조롱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건 자신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선비다 소리 들을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도 선비다 한마디로 변질시켜버리니까 섣불리 목소리를 내기보단 그냥 한숨 쉬고 넘기는 거죠. 취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극우 혐오 문화에 물들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우 학생이 말 맞다나 그냥 웃고 떠드는 하나의 문화인 것이죠. 혐오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모두 웃을 때 함께 웃지 못하는 선비로 치부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PC충으로 취급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유머의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와 멸시는 당연시되고 보편타당한 정서로 자리잡게 됩니다. 혐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별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요. 남초 생태계 내에서는 혐오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채널로는 사우스코리안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안파크는 유명 애니메이션 유튜버 장삐쭈가 운영하는 구독자 158만 명의 채널입니다. 해당 채널은 사회풍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혐오 문화를 정당화하고 일반화하는 영상들을 제작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농담은 장애인 상대로 아닌 것 같아. 야, 그럼 장애인용 농담은 뭐 따로 있냐? 그냥 웃기면 농담인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 장삐쭈가 그리는 사우스코리안파크 가상세계 안의 인물들은 언제나 혐오에 둔감합니다. 혐오에 민감한 이들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인물들로 묘사되는 반면 혐오를 내면화하고 노골적으로 표출한 이들은 진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영상에서도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윤서준은 지체장애인 정혁에 대해 농담을 빙자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장인물 김도윤은 실은 본인도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만 착한 척하는 위선자로 그려지죠. 사우스코리안파크의 서사에서 진보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들은 모두 위선자로 묘사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잣대를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그려지고, 채식주의자들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강제하려 드는 사람들로 묘사되죠. 사우스코리안파크의 서사는 혐오 문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세계관적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하다면 서로의 약자성을 비웃고 서로를 노골적으로 조롱할 텐데, 페미니스트나 비건을 자처하는 진보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은폐하면서 위선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혐오 문화를 당연시하게 되며 혐오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발화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진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혐오는 당위적으로 옳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는 차치하고 혐오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기에 그것을 억압하려 하는 모든 시도는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자기 기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삐쭈가 만들어 놓은 혐오의 세계는 일정 부분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검열 없이, 그리고 상호 비판 없이 혐오는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혐오 문화라는 것은 실제 않은 억압적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내게 하는 문화적 기제이기에, 억압적 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관계 속에 포섭된 여러 개인들은 자각적으로 억압적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혐오 표현을 내뱉고 사회적 억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보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에게 있어, 그리고 파시즘적 사상감정에 물든 청년 남성들과 그들의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있어 혐오는 필연적입니다.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죠. 당연한 것을 막으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시즘적 혐오는 정당화되고 사람들은 혐오 문화에 동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다만 솔직한 것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위선을 떠는 것뿐이라면서요. 그렇게 혐오는 더욱 노골화됩니다. 가제메는 유명 게임 스트리머 중 한 명으로 남초 온라인 생태계에서 나름 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극우적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퍼나르면서 민주 진보 진영과 사회적 약자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다음을 봅시다.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구직 중인 백수이고요. 키어 당사자이자 곁에 키어 친구들을 두고 있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유기묘 쉼터에서 매주 봉사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취미로 풍물패를 하고 있는, 또 동덕여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제 모교가 공학이 될까봐 걱정하면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집회 다니는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랑 뒤에 말한 거랑 너무 반대되는데요? 야, 앞에 뭐 키어 뭐라 하지 않았어? 평범한 청년과 앞에 말한 게 너무 반대되지 않아요? 아니, 다시 들어볼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구직 중인 백수이고요. 키어 당사자이자 곁에 키어 친구들을 두고 있고, 현재 구직 중인 백수고, 현재 키어 당사자이자 곁에 키어 친구들을 두고 있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유기묘 쉼터에서 일하시고, 또 동덕여대 졸업을 앞두고 있고. 동덕여대 졸업. 이거 약간 마비노기에서 5살 때 곰을 때려잡은 약간 그런 느낌의, 뭐 이거 칭호가 지금 몇 개신 거야 이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규정성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그건 집회 발언자 또한 마찬가지죠. 광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이 지닌 여러 사회적 규정성들을 자각하고 직접적으로 언명하는 과정은 광장의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연대를 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온 발언자를 포함한 발언자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파시즘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파시즘적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의 국민체를 이루는 추상적인 개개인들만이 병존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사회적 상호규정에 의한 구체성은 모두 사상되고 사회적 통념에 맞는, 즉 지배계급이 확립해놓은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인간상만이 허용됩니다. 파시즘적 정상성은 그렇게 정립되어지는 것이죠. 가제메는 그러한 정상성의 범주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가 주장하기로 동덕여대 졸업생이고 퀴어 당사자이며 유기묘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소수자로서의, 약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롱이 그 무슨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제멘의 문법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약자성을 드러내면서 연대를 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전시하면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남초 커뮤니티는 가제멘이 웃음거리로서 전시해놓은 사회적 약자들을 소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혐오 문화에 익숙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는 한에서의 파쇼 집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체화합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의 문법은 가제멘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저열합니다. 그가 자주 애용하는 컨텐츠는 자신이 보기에 좌파이거나 페미니스트인 사람을 유튜브에 박제하고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의 신뢰노는 무엇보다도 맹훈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맹훈은 본래 일상 브이로그를 찍다가 여성의지에 대해 다루게 된 유튜버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여성 혐오, 동덕여대 이슈 등을 다루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남초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니즈를 놓칠 리 없었던 배인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맹훈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고 반박을 빙자한 인신공격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맹훈에 대한 사이버불링을 유도하였습니다. 신남성연대의 시청자들은 맹훈의 트위터 계정과 유튜브에 비방성 댓글과 성희롱,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유튜버 본인과 지인의 신상을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조롱하는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등 개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맹훈은 결국 채널 영상들을 비공개로 돌리고 잠적하였죠. 배인규의 영상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현재 SNS에서 난리난 좌파 익명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대학생 진보연합 활동가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을 썸네일과 영상에 노출시켜 맹훈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불링과 인신공격을 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배인규가 사람들을 박제하고 사이버불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적을 설정해 아군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 집단은 정치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 공격 대상이 있으면 집단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 없이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페미, 종북을 공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한편 사이버불링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과 사회적 집단의 정치적 입지를 위축시킵니다. KKK가 흑인 인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흑인들을 집단 린치하고 인종주의적인 시위를 개최하면서 흑인들 사이에 공포심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혹은 파시스트들이 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을 습격하는 등의 백세 테러를 자행해 진보적 제세력이 저항 의지를 마비시키려 들었던 것처럼, 신남성연대 또한 온라인상의 폭력을 동원해 상대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실로 내란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노골적 폭력은 유머라는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배인규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 그의 반인륜적인 사이버불링과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단지 웃고 떠드는 하나의 문화에 불과합니다. 혐오가 유머로 소비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점점 더 무뎌지고 되려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사이버불링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연한 혐오 문화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비판한다면 그는 곧바로 우스갯소리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진지빠는 프로 불편러로 프레임지어집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면서요. 비판의 당사자가 된 개인 혹은 집단은 아무도 진지하게 혐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를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혐오 문화 자체가 이미 극우적이고 정치적인 것인데도 혐오 문화에 대한 지적과 비판만이 정치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고 혐오 문화는 일상적인 놀이문화의 한 축을 이루게 되죠. 파쇼적인 혐오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작용하는 회피 기제를 정치학자 그라함 매클리는 이데올로기적 양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양분은 전후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운영체계에 내재된 구성 요소로 작동한다. 이는 의사소통의 방식이자 대처 전략으로서 극우 집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심각한 괴리를 보여온 일종의 거부된 지식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모순 없이 공존하며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소비되기 위한 외적 이데올로기 표출과 정치활동가들의 소수 핵심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내적인 진리를 낳는다. 서구권 극우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파쇼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커다란 정치적 장애물로 작용하였죠.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하였지만 정치 조직이란 원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이기에 만일 이데올로기가 개별적 구성원들 사이로 침투될 수 없다면 극우 정치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극우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죠. 대중의 지탄을 받고 바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극우적 성향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대중에게도 소비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한 곳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양분입니다. 극우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들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면서도 일반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만한 유머의 외피를 씌워 극우 사상이 대중적으로 소비되게끔 하였습니다. 오늘날 극우화된 남초 온라인 생태계에서도 똑같은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안 파크, 가제맨, 신남성연대 모두 겉보기에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초 생태계의 중추를 이루는 컨텐츠 제작자들과 그들의 핵심 지지층은 혐오를 유머로 포장하는 컨텐츠의 정치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노무현 희화화 컨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해왔기 때문에 유머를 빙자한 정치적 표현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리고 그 근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유머의 형식을 띤 혐오 표현물은 말 그대로 소비하기 좋은 재밌는 컨텐츠고 웃고 떠드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자신들이 소비하는 유머 근저에 극우적인 혐오 사상이 녹아들어 있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보다 극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좌파들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에 그들은 혐오에 동참하며 계속 웃고 떠듭니다. 그렇게 웃음 속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혐오 문화의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혐오 문화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적 제세력에 대한 적대와 경멸, 조롱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은 혐오 문화에 동참하는 이들이 그러한 적대에 반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로부터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회는 기초적인 도덕교범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위배하는 데에 대해 일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역사적으로 축적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혐오 문화의 동조자들은 사회적 도덕교범을 정면 부정해 나서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기는커녕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적대하려 듭니다. 일종의 반사회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혐오 문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도덕적 규범이 강하게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남성들은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적대와 조롱, 증오로부터 희열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윤리학자들이 도덕적 소외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회적 도덕규범의 전반적 파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도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도덕은 사회적 재생산을 매개하는 한에서의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규정하는 특수한 사회적 연계 형식으로서 사람의 행동 양식을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조응하게끔 규제합니다. 모든 사회는 하나의 운동 과정으로서 경제적 재생산 과정, 즉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할 소비재와 노동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산재의 부단한 물질적 재생산 과정이고 또 그러한 경제적 재생산 과정을 매개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관계의 재생산 과정이기도 합니다. 도덕은 이데올로기적 관계의 일부를 이루며 개인들의 의식과 심리를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관계들에 적응시킴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현존 사회질서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덕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회는 안정적으로 재생산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와 대립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으며 계급사회의 경우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을 섬기면서 지배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일 사회적 도덕이 파탄나게 되거나 지배적 사회관계에 비조응하는 세형의 도덕이 보편화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는 종래의 사회질서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사회질서는 해치되게 됩니다. 도덕이 사회적 재생산의 이데올로기적 매개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도덕관념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도덕관념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 양식을 장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덕적 격언들과 속담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티클모아 태산 등은 금명과 검약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자본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행동 정형을 장려합니다. 도덕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작용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의식으로 개별적 사람의 주관적 의식에 대한 도덕의 규정성, 혹은 인간 의식에 의해 내면화된 도덕규범의 여러 내용, 도덕가치, 도덕판단, 도덕감정 등입니다. 도덕의식은 개별적 사람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생산에 합치되게끔 보편적인 사회적 도덕규범과 개인의 의식을 동화시키거나 혹은 더 적확하게는 그러한 동화 과정 자체입니다. 도덕의식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향하며 특정 행동이 도덕적이라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품거나 반감을 품는 등 도덕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도덕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은 도덕규범입니다. 도덕은 인간의 주관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일정한 구성력을 가진 사회적 연계 형식이기에 외적 실체로서 개별적 사람들과 관계하는 객관적인 이데올로기적 관계입니다. 도덕을 주입하는 윤리교사와 학생들이 맺는 교육 피교육 관계,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고 우더른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와 자식이 맺는 관계, 사회적 엘리트들, 법조인들과 기업인 등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언론 매체와 대중이 맺는 관계가 외적 실체로서 인간 의식에 대해 규정력을 가질 때 그 관계는 인간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도덕 규범으로 됩니다. 도덕의 마지막 구성 부분은 도덕이론, 즉 도덕에 대한 이론적 반영체계로서의 윤리학입니다. 사람들은 도덕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도덕의식을 지닌 채 도덕적으로 행위하지만 동시에 도덕을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 체계화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물로서의 윤리학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도덕규범을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며 다른 도덕규범 및 반도덕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덕에 대한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도덕은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매개하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도덕의 성격과 유형도 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도덕을 불변적인 것으로 보고 신에서 혹은 인간 본성에서 그 기원을 찾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지고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가변적인 도덕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체계는 또한 상이한 도덕체계와 규범을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시 공산체 사회 아래서는 혈연적 부족관계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이, 봉건사회 아래서는 봉건적인 지역공동체를 공고화하는 도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임노동 관계를 유지시키는 도덕이 형성되고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이전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며 또 오늘날 비도덕적인 것이 이전 사회에서는 매우 도덕적인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의 자아실현, 기업가적 정신 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도덕적 가치 정향이지만 전 근대적 사회에서 개성의 발전을 공동체적 조화에 앞세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청년 남성들은 종래의 사회적 도덕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를 드러내면서 이를 위배하는 것으로부터 모종의 희열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도덕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부터 희열감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덕에 대한 사회역사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도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가를 알아야만 왜 오늘날에 와서 일베, DC와 같은 사회적 도덕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파시즘적 도덕관념 혹은 반도덕이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도덕규범인 자본주의적 도덕규범의 발생적 기원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그 발생 조건을 이루는 봉건사회와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후 자본주의적 도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해 다룬 후 자본주의적 도덕규범의 위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시즘적 반도덕의 부상이 왜 필연적인 것인가를 차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봉건사회는 봉건지주와 농민들 간의 착취관계, 즉 봉건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경제관계를 본질적인 경제관계로 가지는 사회입니다. 봉건지주는 법적, 관습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자신의 토지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영위하는 농민들, 직접적인 농업 생산자들의 잉여노동을 지대의 형태로 전유합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지대는 봉건지주의 소유지를 경작하고 관습적으로 보유하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봉건지주에 대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지대로 봉건지주나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농사외의 여러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봉건지주가 자신의 영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지를 가꾸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러한 노동지대의 예시입니다. 노동지대는 봉건지주와 봉건국가를 이롭게 하는 노동생산물을 만들어내고 노동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잉여노동의 전유 형태입니다. 초기 봉건사회에서 지배적인 지대 형태는 노동지대였습니다. 예컨대 초기 봉건 프랑스의 고전 장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사 연구자 이기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체로 농민 보유지에는 34.12에이커 크기의 영주 직영지를 할당받아 경작하는 정적 부역, 연간 2회 정도의 코르베, 추수원과 수도원에서 각각 연간 1회씩 15일간의 부역, 농경지와 영주저택의 울타리치기, 수송부역, 파수 등의 부역노동이 부과된다. 현물로는 일정량의 땔감이나 지붕널 및 닭과 계란을 바친다. 그 밖에 횃불을 바치거나 돼지 방목새 명목으로 흔히 1 모디우스의 보리를 공납하거나 또는 군역새로 흔히 2에서 4 솔리두스의 금전을 바치는 장원들이 가끔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영지에서도 장원농민의 대부분의 의무는 부역노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에망스의 경우에는 공납 부담이 더 작다. 이와 같이 생베르탱 수도원과 몽티에랑데 수도원의 영지 명세장에 의하면 고전 장원들에서 지대는 부역노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지대는 노동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 아래서 농민들은 봉건지주의 소유지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지주가 그에게 부과하는 의무로서의 부역노동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개별적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 지대는 거의 대부분 현물지대가 아닌 노동지대의 형태였습니다. 농민들이 짬을 내어 지주의 땅을 뚜지면서 자신과 동시에 지주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죠. 특히 공동체적인 상호부조가 일종의 관습으로 남아있던 조건 아래서 노동지대는 당대의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잉여노동의 수탈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지대 형태는 현물지대입니다.
개별적 노동 생산성이 일정하게 발달하였지만 상품 화폐 관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농민들이 화폐를 획득하기 어려운 조건 아래서 현물지대는 지대의 지배적 형태로 됩니다. 봉건 국가와 지주는 세금과 현물지대의 직접적 수취 등을 통해 온갖 명목으로 농민대중으로부터 잉여 생산물을 수탈하고 이에 기초해 자신의 계급적 지위에 걸맞는 호화로운 소비 생활을 영위합니다. 봉건조선에서의 공납 등이 현물지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농촌으로부터 잉여 생산물이 많이 발생하여 상품 시장이 팽창하게 되면 봉건 지주들은 이제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화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지대가 지배적인 지대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화폐지대의 발생은 봉건적 도덕규범의 해체 그리고 부르주아적 도덕의 형성,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후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봉건적 생산관계는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한 봉건지주의 직접 생산자 농민에 대한 지대 수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적 지대는 봉건사회 아래서 잉여노동의 1차적 전유 형태이며 농민들의 잉여노동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를 수반한 전유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경제외적 강제란 노동과정에 대해 외적인 제도적 압력을 의미합니다. 즉, 노예제나 자본제 아래서 노예 소유자와 자본가가 생산의 지휘자로서 총생산물 전반을 독점하고 노예를 먹여 살리기 위해 혹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인건비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과 달리 봉건지주는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만 토지 소유의 기초에 관습적 혹은 폭력적으로 농민들의 잉여노동을 지대의 형태로 수탈합니다. 봉건지주는 농민들의 전체 노동과정을 지휘하지 않으며 노동지대의 경우 잉여노동 시간의 일부를 혹은 현물지대와 화폐지대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전유합니다. 봉건적 재관계의 본질적인 지대 수탈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잉여노동 전유를 위한 생산외적 강제인 경제외적 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봉건사회 아래서의 봉건지주의 농민들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는 그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지역공동체에 의해 매개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봉건적 관계는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혈족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래의 가부장적인 혈연공동체는 사회적 교류의 증진에 따라 혹은 타부적에 대한 예속화에 의해 외부인이 늘어나게 되어 점차 해체되게 됩니다. 기존의 공동체적 제도는 공동체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을 점차 포섭하게 되며 그렇게 가부장적 혈연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에서의 이방인들을 내함하는 지역공동체로 재정립되게 됩니다. 말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고래의 국가에 있어서의 시족들은 두 가지 다른 원칙들, 즉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했다. 혈연적 시족들은 시기적으로 지연적 시족에 선행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지연적 시족에 의해 대체되었다. 지연적 시족은 원래 하나의 농촌이 군과 촌락으로 분할된 것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의 시기에 일정한 촌락의 거주민들은 그 촌락이 촌락민으로서 그리고 그 촌락 지역의 부족원으로서 편입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후손들은 그들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부족이나 동일한 촌락민으로 남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분할은 또한 하나의 혈연적 외관을 취하게 된다. 공동체적 관계 혹은 국가 등의 정치적 조직체는 촌락 속으로 섞여들게 된 이방인들, 분할의 시기에 일정한 촌락의 거주민들을 제도적으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정립된 지연적 시족 혹은 가부장적 지역 공동체는 자기 지역의 거주민들과 동일한 촌락민으로 남게 되며 이후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우리의 본관 개념과 유사하게 혈연적 외관을 띠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건사회 아래 이러한 지연적 시족 혹은 가부장적 지역 공동체의 대표자가 바로 봉건지주들이라는 것입니다. 봉건지주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지역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소유하며 농민들은 봉건지주가 대표자로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토지를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경작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봉건지주와 농민들 간의 관계는 가부장적 혈족 관계의 변형된 형태인 지연적 시족 혹은 지역공동체의 개별적 양태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족과 농민은 촌락에서 함께 거주했다. 조선시대 신분과 경제적 지배자로서 사족의 촌락 거주는 농민들에게 위압적이거나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사족의 촌락 거주는 도리어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김성우의 연구는 이 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곧 무관으로 첨사 등을 역임하였던 노상추가 민촌이었던 선산 백운동으로 이거함으로 마을의 위상과 농민들의 자긍심은 크게 높아졌다. 그의 이주로 무절제한 공권력의 자행과 이웃지역 유력자의 심학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동계나 송계 등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농민과의 결속은 마을 주위 산들을 봉산으로 지정되게 하였다. 사족의 이러한 활동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족이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농민들의 든든한 후견인이나 후원 세력이 될 수 있었다. 촌락의 농민들은 사족이 이러한 역할에 대해 일방적 혹은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농촌사회 농민들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생각이었다. 사족 또한 농민으로부터의 보답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었다. 농민은 이러한 사족에게 더 큰 존경이나 복종으로 보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호혜성의 도덕적 원리는 농민 생활의 전반에 스며있다. 봉건적 지배계급은 지역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그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며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지대와 공납 등 공동체 자체에 대한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계급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봉건지주 혹은 국가에 의해 대변되는 공동체적 관계는 그 개별적 구성원인 농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원시 공산제 아래서 혈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대표자에 대해 민주적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봉건적 지역 공동체의 대표자는 관습적으로 세대에 걸쳐 세습되고 부단히 재생산되게 됩니다. 봉건적 신분도 바로 공동체적 관계 내 계급들 간의 상이한 지위의 반영인 것이죠. 봉건 지주의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강제를 통한 지대 전유는 앞서 설명한 공동체적 관계에 의해 매개됩니다. 농민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서 대표자인 봉건 지주의 생활 영위에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봉건적 지대 수탈은 봉건 지주를 그 대표자로 둔 봉건적 지역 공동체의 재생산이기도 합니다. 봉건적 도덕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이데올로기적 연계 형식의 다름 아닙니다. 봉건적 도덕은 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봉건 국가와 지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화목을 유지하고 공동체 내 위계를 깨지 않도록 하는 규범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건적 관계는 가부장적인 공동체적 관계이기에 봉건적 도덕 또한 마치 가족 공동체 안에서나 볼 법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소련 윤리학자 티타리엔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방대한 봉건적 관계들, 사회적 신분계급들, 집단들, 그리고 개인들 간의 그 관계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비유된다. 농민은 종주의 자녀이며 봉건 영주는 그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이기를 바랬다. 반면 왕, 짜르, 제후는 모든 신하들의 아버지였고 주인은 하인들의 아버지였으며 가게 주인은 그 밑에서 일하는 도제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기독교 도덕이 언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신의 자녀였다.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계급사회는 거대한 가부장적 대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봉건적 도덕규범 또한 가부장적 외피를 쓴 봉건적 계급위계를 유지시키고 공고화시키는 데 복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봉건 지주는 농민들에 대한 아버지였기에 농민들이 지대의 형태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했으며 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아버지였기에 모든 백성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봉건 조선의 삼강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도덕적 규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강이란 임금과 신하 사이의 강령인 군의신강,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강령인 부의자강, 부부 사이의 강령인 부의부강으로서 임금과 신하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공고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성격을 띤 봉건적 도덕은 지주들과 농민들 간의 계급 대립을 은폐하는 일종의 위장이었고 피지배 계급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봉건 지주들은 어디까지나 직접 생산자인 농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기생적 계급이었고 농민들만이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흔히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가장 역같다고 피하라고들 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에 대한 과도한 헌신성을 강요한다고요. 봉건 사회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사회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봉건적 위계는 2중 3중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였으며 위계질서의 가장 밑에 머물던 농민들은 지배계급의 수탈 아래 신음하였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지배자의 책무라는 미명 아래 옹호되었습니다. 봉건적 도덕의 기만성은 상품 화폐 관계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습함에 따라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상품 시장이 발전되기 이전 지대는 관습에 의해 고정되었습니다. 봉건적 지배계급의 소비는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역사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기에 아무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더라도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따라서 봉건사회의 초기까지 지대율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농민들의 노동 생산성은 점차 올라가는데 지주들과 국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지대의 수준은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총 생산물 중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평성대 아래서 봉건적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도덕규범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봉건적 도덕의 내용대로 인자한 아버지가 농민들의 부담을 점점 더 덜어주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게 되니 아버지와 같은 지배계급에게 더 철저히 복종할 만한 합당한 경제적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소비생활이 신분에 따라 관습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분수에 벗어나는 부의 축적 그리고 소비생활은 탐욕으로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대가 경향적으로 저하되어 농업 생산물이 남아돌게 되면 농민들은 이를 서로 그리고 소수의 수공업자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외에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들의 대우가 늘어나며 결국 상품 시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의 발전은 곧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의 상용화를 의미하죠. 막스 경제학에서 화폐는 상품 가치의 보편적 등가물 혹은 유일한 가치 체험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화폐가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들과 교환될 수 있는 화폐는 질적으로 무한합니다. 화폐는 그 무엇과도 교환될 수 있기에 상품 시장 안에 무수히 많은 상품 종류만큼의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화폐는 양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중에 가질 수 있는 화폐는 언제나 한정적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사람들을 무제한적인 욕망으로 이끄는 화폐의 모순, 그러니까 화폐의 질적 무한성과 양적 유한성 간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막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화폐는 직접 어떤 상품으로도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나 또는 형태상으로나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개개의 현실적인 화폐액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또 제한된 효력을 가진 구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의 이러한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간의 모순은 화폐 퇴장자로 하여금 항상 축적이라는 시시푸스적 헛소구를 하게 한다. 그는 새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새 국경에 부딪히는 데 지나지 않는 세계 정복자와 비슷하다. 상품 시장이 발전하고 화폐가 발생하자 봉건 지주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욕망, 황금욕이 꿈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인 농민들로부터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현물지대, 이후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화폐지대를 요구하였으며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지대를 농민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화폐지대의 출현 이후 봉건지대의 저하 경향은 완전히 역전되어 출혈적 지대율이 농민들에게 강제되었고 봉건지주들은 계속 재부를 불려나갔죠. 그렇게 지배계급을 아버지로 포장하던 봉건적 도덕의 기만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농민들은 봉건적 도덕규범의 틀 내에서 봉건지주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대 수탈에 저항하였습니다. 티타리엔코에 따르면 농노들은 봉건 영주들이 전통적인 아버지로서의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여 문제 삼았다. 즉, 비록 그 도덕 판단의 틀은 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농민들은 봉건적 착취에 제한을 가하면서 그리고 토지 사용과 소유 및 봉건적 의무를 경감하는 데 보다 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강고한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지주의 가림주구가 점차 심화되고 황금욕에 사로잡힌 봉건지주들이 관습에 따라 농민들에게 허락되던 공유지까지 사유화하려고 들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에게 출혈적인 지대를 강요하는 군주와 지주들을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 후견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투쟁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후기에 들어서 봉건사회는 끊임없는 농민 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봉건적 도덕규범이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17세기 봉건 러시아에서도 후기 봉건사회의 특징적인 농민들의 광범한 저항 그리고 화폐지대로의 대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봉건 지주들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부역노동을 늘려 수익을 증대하려 시도할 경우 이는 봉건 계층의 이익과 극심한 대립을 초래했다. 그러한 갈등의 결과는 농민의 저항과 그 저항을 농민의 경제적 의사의 산물로 간주한 지주 자신의 경제적 계산에 좌우되었다. 화폐지대가 지배적 형태였던 마을 또한 상품과 화폐경제 관계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타 지역 대비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질서, 자본주의적 질서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폐지대를 헌납하기 위해 생산물을 시장에 팔던 농민들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농산물을 헐값에 사들이는 상인 자본에게 그리고 출혈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 자본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였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외적으로 잉여노동을 전유하면서 자기 증식하던 상인 자본과 고리대 자본이 몰락한 농민들을 자기 휘하에 두면서 점차 생산 영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 경제학자 오스트로 비차코프에 따르면 봉건적 관계의 해체 과정은 농촌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품 생산의 발전과 함께 화폐의 힘이 커졌고 봉건 영주들은 농민의 현물 지급을 화폐 지급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서 팔아야 했으며 얻은 금액을 영주에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농민 사이에 만성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했고 독점 상인과 고리대금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농민들을 자신의 종속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봉건적 억압은 더욱 강화됐고 농노의 처지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화폐 관계의 발전은 농민 계층의 분화, 즉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의 계층화에 큰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농민의 압도적 다수는 빈곤화되었고 과로로 허덕이며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에는 분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착취적 이자로 동족마을 주민들을 수탈하고 파탄적인 가격의 농산물, 가축, 농기구를 사들임으로써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더불어 상품 화폐 관계가 계속 발전하여 신생 자본주의적 산업들의 원자재로 쓰이는 농축산물의 수요가 폭증하자 황금욕에 사로잡힌 지주들은 관습적으로 농민들이 점유하던 토지를 폭력적으로 빼앗아가 자신들의 독점적, 배타적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상품성이 높은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채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에게 노동력만을 상품으로서 판매하여 생산을 영위하는 노동계급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들의 노동을 지휘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 계급이 자라나 봉건사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계급들과 계급질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봉건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봉건적 관계의 특징적이었던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예속과 그러한 인신적 종속을 정당화하던 여러 도덕규범들과 의식은 해체되었으며 봉건적 지역 공동체의 법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얽매인 농민들은 이제 형식상 평등을 획득한 자유로운 개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중의 자유였으며 그들은 봉건적 예속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팔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수단을 독점하여 사회적 생산 전반을 지휘하게 된 자본가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의 지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봉건제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로 대체됨에 따라 지배적인 도덕가치들의 전 체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람, 즉 질적으로 새로운 도덕적 의식구조를 지닌 개인이 서서히 주조되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람들 간의 인식적 종속에 근거한 봉건형의 사회적 속박은 형식상 평등하나 자본의 재생산과 증대에 따라 그 행위가 예속되는 사람들 간의 물질적 종속관계로 대체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도 노동자도 상품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자본가들은 생산을 조직, 지휘하면서 더 값싸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 법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서로와 시장 경쟁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팔기 위해 서로와 취업 경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원자화된 개인들로 존립하게 되었습니다. 봉건사회 아래서는 모두가 아버지인 국가와 봉건지주를 섬기는 공동체적 성원들이었지만 봉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자 공동체는 알아볼 수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신 형식적으로 평등한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원자화되어 상호 대립하는 개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죠. 봉건적인 인신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난 개인들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공적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개인들은 각자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대립적인 여러 개별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도덕, 부르주아 도덕이 형성 발전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도덕은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부르주아 도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건적 도덕이 봉건적 계급 질서를 공고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듯이 부르주아 도덕 또한 원자화된 개인들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매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부르주아 도덕은 개인이기주의와 위선적인 이타주의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가집니다. 먼저 개인이기주의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모두가 상품시장 안의 경쟁자로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한 상품을 팔기 위해 혹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 즉 취업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타인을 이기고 올라서서 자신의 배타적인 개별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 이것이 바로 개인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화폐는 그것의 규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무한히 갈구하도록 추동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서로와 대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경쟁합니다. 부르주아 도덕은 개인들의 이기주의적 경쟁을 독려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획득한 성취는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도덕적인 것이라면서요. 노력의 차등에 따른 사회적 재부의 불평등한 배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바로 이러한 도덕규범의 현상 형태입니다. 부르주아 도덕이 인간의 형식적 평등 혹은 보편적 인권을 그 내용 중에 내포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이기주의적 경쟁과 그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옹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는 은폐되고 빈부격차는 사회적 재관계에 의해 강제된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부르주아 도덕은 착취관계는 완전히 사상해버린 채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근면성실하고 자기절제를 할 줄 알기에 그렇지 못한 빈자들에 비해 더 많은 물질적 재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죠. 이재용이 선대로부터 자본을 물려받은 점, 빈자들이 결코 나태하게 살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고려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추상화된 개인들의 병존이 인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유일한 출발점으로 됩니다. 이처럼 부르주아 도덕의 본질적 내용은 개인이기주의이며 그러한 이기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실천 활동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타주의 또한 부르주아 도덕의 내용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이기주의가 부르주아 도덕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남들을 위하는 이타주의가 부르주아 도덕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태의 양 측면입니다.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편협한 지연적 시족 혹은 봉건적 지역 공동체는 해체되고 모든 사람들은 상품 화폐 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국가적, 심지어는 세계적 단위에서 서로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협소한 공동체적 관계는 완전히 해체되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규모의 공동체적 관계가 정립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봉건적 질서의 폐허 위에 새로 건설된 자본주의적 공동체는 자신을 창출한 개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소외된 공동체입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활동은 사회적 재부의 특수한 존재 양식인 자본과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사회적 관계들을 낳았으나, 자본주의적 재관계는 하나의 소외된 공동체로서 자신을 창출해낸 자유로운 개인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전근대적 공동체에서 소유자, 가령 토지 소유자로서의 개인의 객체적 존재는 미리 전제되며, 더욱이 이것은 개인을 공동체에 긴박시키거나 또는 오히려 그 사슬의 한 고리를 형성하는 일정한 제조건 하에서 미리 전제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령 노동자는 순전히 객체성 없이 주체적으로 그 사회에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립하고 있는 물이 이제는 진정한 공동체로 되는데, 노동자가 그것을 먹어치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가 먹혀버린다. 전근대적 사회 아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성원으로서의 개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공동체에 대한 예속은 개인 자신의 한 부분을 이루었죠. 즉, 개인의 객체적 존재가 미리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크스가 예시로 드는 개인의 토지 소유 및 토지에 대한 노동 또한 공동체적 소유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객체적 존재로서의 공동체적 예속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상품 화폐 관계에 의해 대체되게 되면 개인은 이제 화폐를 지니고 있는 한에서, 즉 광범한 상품 시장을 자신의 개별 의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에서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집도 세울 수 있고 도로도 놓을 수 있으며 군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말크스의 말 맞다나 상품 시장은 사회적 인간의 힘이 원천인 공동체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 화폐 관계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즉 생필품을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도 강제하지 않기에 개인들은 순전히 객체성 없이 주체적으로 살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립적 개인으로서 존립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부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힘의 원천인 공동체를 먹어치우려 합니다. 전술한 대로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어떤 개인적 욕망도 실현할 수 있기에 돈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부르주아 도덕은 이러한 개인이기주의를 도덕적인 것으로 미화하고 옹호하죠. 개인이기주의는 부르주아 도덕의 실제적인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타주의는 개인이기주의의 상호 보충적인 대립 규정입니다. 상품들의 세계로서의 자본주의적 관계가 하나의 거대한 소외된 공동체이기에 자립적 개인들은 그러한 공동체와 관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피 안에 놓인 자본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추상적인 공동체를 위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기적인 욕망은 자본주의적 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의 계기를 이루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원자화된 여러 개인들의 이기적 욕망은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들이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것이 인류 전체와 나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이는 본래 도덕이 역사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매개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도덕은 그것이 봉건적 도덕이든 부르주아 도덕이든 사회적 재생산에 합치된다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주아 도덕 또한 원자화된 개인의 이기적 동기 추구라는 개인이기주의를 본질적 내용으로 두고 있음에도 동시에 그것과 모순되어 보이는 이타주의에 의해 근거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태동기의 많은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동료의 자비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자기애를 자극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안이 말하는 바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의 대부분을 서로에게서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익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의도한 것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사업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자들은 동시에 자신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부단한 노력과 자기희생을 통해 남들을 위해 일하는 이타주의자들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 모두가 이기적인 동기를 추구하더라도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에 가장 이기적인 것이 도리어 가장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부르주아 개인이기주의는 동시에 이타주의적인 것이었고 분리 불가결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타주의는 개인이기주의의 도덕적 근거로 됩니다. 개인의 이기주의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전적으로 합치된다는 확신에 의해 개인이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의 추구가 사회 발전에 합치되고 자신을 돕는 것이 곧 남을 돕는 것이라는 논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초기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했습니다. 자본주의 태동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봉건적 질곡과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빈곤과 착취가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사회적 재부가 끊임없이 늘어나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처럼 비추어졌습니다. 부르주아적인 도덕적 관념, 개인이기주의가 곧 남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고는 한동안 현실에 조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적 동기를 추구하면서도 정직해야 하고 인류애를 견지해야 한다는 등의 상품 화폐 관계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재생산에 걸맞는 상인 특유의 도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공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빈부격차는 심화될 뿐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는 않으면서 자신을 돕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고 이기주의는 이타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부르주아 도덕의 기만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 동기를 추구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투기를 하니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사장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인건비를 후려치니 노동자 서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독점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군수업자들의 로비가 도처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통일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르주아 도덕은 한편으로는 그 구성 부분을 이루던 개인이기주의가 더욱더 노골화되어 유아론적이고 반사회적인 독단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구성 부분인 이타주의가 그 실제적인 근거를 상실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만술, 위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자본주의의 도덕적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건적 도덕의 붕괴를 자신의 발생적 기원으로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첨예화되고 정치-경제적 위기가 격화되자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남성들의 반사회적 경향, 가장 초보적인 도덕 교범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희열을 느끼고 초보적인 도덕의식마저도 잃게 되는 현상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위기의 표현에 다름 아닙니다. 신남성연대의 좌표찍기와 사이버불링도 사우스코리안 파크의 진보적 세계관에 대한 그리고 소수자적 정체성에 대한 조롱도 모두 이러한 도덕적 파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태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해봅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재생산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매개하는 부르주아 도덕의 허구성, 기만성은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부르주아 도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개인이기주의는 그것의 또 다른 얼굴인 이타주의와 점차 해소할 수 없는 모순에 이르게 되며 이기적 동기의 추구와 이타적 목적, 인류와 사회 전체의 발전 등과는 합치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한편으로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와 내용도 지니지 못하는, 즉 이타주의에 근거지어지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이기적 동기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별적 이익과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자신에게 강제된 형식적 이타주의로서의 외적인 도덕 규범에 대한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 소외가 전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소외란 사람들 간의 도덕적 관계가 탈인간화되는 사태를 가리킵니다. 본래 부르주아 도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던 개인이기주의는 자신을 근거짓는 추상적 인류 공동체에 대한 복무의식으로서의 이타주의와 비조응하게 되어 개인들로 하여금 이타주의적인 도덕 표준을 냉소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개인들에게 있어 이타주의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는 공허한 것이며 자신 본인의 이기적 동기야말로 실제성이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그동안 개인이기주의를 근거짓는 도덕적 근거였던 이타주의는 이제 부르주아 도덕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형해화된 무의미한 도덕 규범으로 굳어져 개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위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덕적 소외는 크게 두 가지,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와 도덕적 실체로부터의 소외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는 인간 자신이 사회 발전에 조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들과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합니다. 본래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돕기 위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사회 발전에 합치되는 도덕 규범을 만들어내고 부단히 갱신합니다. 그러나 종래의 도덕 규범이 해체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 의식적으로 새로운 도덕을 창출하는 능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티타리엔코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도덕 가치의 창출이 비인간적인 것으로 되어 인간 자신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떠나 익명적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본유적인 창조적 능력과 그 의식 자체와의 분리처럼 보인다. 도덕 표준들은 사람들에게 소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것인 사탄의 힘으로 보여지는데 인간의 독립성과 인간성을 서서히 목조로 든 새로운 쇠사슬, 금기와 부역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도덕 표준과 가치들을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의 소외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의 소외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주적인 도덕 선택 능력을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틀에 박힌 기계적인 대체로 바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은 사회 발전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도덕 규범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놓고 그것들은 사회 발전에 합치됩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도덕이 점차 사회 발전과 비조응하는 낡은 것으로 전환하자, 즉 부르주아 도덕을 근거짓는 이타주의와 개인들의 도덕의식을 규정하는 실제적인 행동규범으로서의 개인주의 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자 개별적 사람들은 도덕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은 채 그것과 외면적이고 익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요구와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도덕적 근거와 그 규범의 실제적 규정 간의, 즉 이타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괴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 도덕 규범은 단지 나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나의 목을 조르는 새로운 쇠사슬, 금기와 부역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규범들이 개인들에 대해 외적인 것으로 주어질 뿐이기에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 능력 혹은 티타리엔코의 표현에 따르면 도덕을 실제 생활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체의 도덕적 규범이 외적으로 강제된 것, 인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쇠사슬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혐오 문화를 유포시키는 사우스코리안 파크 같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을 조롱하는 것도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의 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 규범은 인위적으로 개인들에게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자립성을 제약하는 질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주체로서 사회 진보에 합치되는 새로운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창조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규범을 만들어내는 자유의 적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혐오 문화의 세계관 아래서 도덕은 철저히 개인들과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외적 실체이기에 도덕을 창조하는 이들은 그 자신이 설파하는 도덕을 믿지 않는 위선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혐오 문화에 물든 청년 남성들은 완전한 도덕적 파탄 속에서 도덕 일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가 어떻게 현상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란 검찰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여 개혁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국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논란입니다. 본래 민주진보 진영은 국힘과 검찰 등 파쇼 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이는 개혁적 정책들을 실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되었습니다. 썩어 빠진 적폐 세력에 맞선 청렴한 진보의 구도가 성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흑색 선전으로 이러한 도덕적 우위가 훼손되자 검찰개혁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렴성은 애초에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그 누구도 조국 일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진보 진영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이 검찰개혁의 저지를 위한 반동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국 개인의 도덕적 일관성 문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국의 도덕성을 겨냥한 검찰과 언론의 흑색 선전은 사태의 본질에서 비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흑색 선전은 적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소위 위선에 대해 적개심을 표출하였고 서울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퇴 집회가 열리게 되었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태야말로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의 표현입니다. 만일 조국과 개혁적 세력이 표방하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의 비일관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비일관성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도덕적 규범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덕 규범을 창조할 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검찰개혁의 도덕적 가치와 조국 개인의 도덕성을 등치시키고 조국이 도덕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니 검찰개혁 또한 도덕적으로 비일관적이고 위선적,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결론을 도출했죠. 공동체적 선을 반영한 민주진보 진영의 검찰개혁 요구와 그와 결부된 진보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흑색 선전에 의해 주조된 조국 개인의 도덕적 비일관성을 근거로 부정되게 된 것인데 이는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선을 대변하는 이타주의적 도덕 내용을 부정하게끔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국 사퇴를 촉구한 청년들의 주장에서도 그들의 도덕적 위선과 기만에 분노할 뿐 대안적인 정치 도덕적 패러다임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이주빈 기자에 따르면 청년들은 조 장관을 향한 비난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거품을 걷어낸 뒤 마주한 86세대의 민낯이 이른바 보수 기득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성애 씨는 1대 99의 구도를 만들어 이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20대 80의 구도에선 상위 20%에 속한 기득권층이었다며 과거 조 장관이 했던 말과 태도를 보고 그의 진정성을 믿었지만 그 역시 기득권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선명하지 않았던 차별을 선명하게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최현식 씨는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층과 집단이 구별지어진다. 이번에 기득권 카르텔과 일반 계급으로 나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진보는 가치를 상실했고 86세대는 이익 네트워크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의 다름 아닌 탈정치화 현상 또한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청년 남성들은 진보운동이 내세우는 새로운 유형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들을 모두 기만적인 것,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일상과 정치 영역을 분리시켜 일상을 정치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일, 즉 진보적 가치관이 일상을 지배하는 도덕 규범에 반영되는 것을 반대해 나섭니다. 도덕적 소외는 또한 도덕적 실체로부터의 소외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가 창출해낸 도덕적 규범과 가치들은 개별적 사람 자신에게 있어 외적인 위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것들, 부르주아 도덕의 체계에서 이타주의를 이루는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등쳐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관념적 구조물로 인식하게 되며 그에 반해 개인이기주의가 가치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됩니다. 티타렌코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 실체로부터의 소외, 즉 실제적인 것과 비실제적인 것으로의 분열 현상이다. 이 소외가 낳는 비극은 표준, 이상 및 여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들은 비실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우연, 변동 논리와 생고집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데 있다. 이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왜냐면 도덕 본질로부터의 소외의 근원이 바로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준거로 되는 도덕규범 일체가 배격되고 인간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에 도덕이 차지해야 하는 자리에는 개인적인 임의와 아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인들은 일정한 도덕적 가치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개인들은 더 이상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좋은 것, 자기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까지 전화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 가장 조악한 행복이 인류의 진보와 사회 발전이 아닌 빈곤한 쾌락주의가 절대적인 가치 정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실체로부터의 소외는 또한 탈인간화된 도덕 규범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주체로부터의 소외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들은 도덕 규범을 자체적으로 창조하고 또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도덕 기준을 다양한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도덕 규범은 개별적 사람에 대해 강제되며 개인들은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지만 결국 체념한 채 자신에게 강제된 규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2.3 쿠데타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던 계엄군 군인들을 옹호하는 이들에게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이 천만부당하고 자칫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말살과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만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유보한 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처벌 때문에 군인은 계엄령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떠나서 본인이 저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그냥 집구석에서 도덕적 최고 기준을 내세워서 니네 유죄임, 반란군임, 왜 항명 안함, 심판 내리는 게 개 족같음. 누구보다 아무 일 없이 복귀하고 싶은 애들은 군인 아님? 공권력 진짜 바닥이긴 바닥이구나. 공권력에 항거하면 대가리에 총알구멍 숭숭 내줘야 하는데. 도덕적 가치는 애초에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지 공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죠. 도덕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게 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강제된 도덕적 혹은 반도덕적 규범에 대한 자유로운 도덕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명령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도덕적 실체는 단지 개인에게 강요된 것일 뿐이기에 이들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을 가지며 민주주의가 어떻든 불법적인 계엄이 어떻든 간 자신의 도덕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의식,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도덕적 실체는 절대적인 것이고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공권력에 항거해서는 안 되기에 부당한 사회규범에 저항하는 모든 도덕적 행위는 부정됩니다. 티타린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각자 스스로라는 조야한 관념과 다소 다듬어진 것으로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상 사회적 무기력과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반도덕주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관점과 도덕적 신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 개념을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변론자들이 사용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명령을 집행한 자가 아니라 명령을 내린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사면을 끌어내고자 애썼다. 그리고 그 상부의 명령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은 국민의 의지에 준거하여 그들의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뉘렌베르크 법정은 군대의 명령은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그럴싸한 거짓관념을 거부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의 유무가 아니라 그 명령이 추구하는 바의 도덕적 목표인 것이다. 그들이 사용한 반도덕적인 수단에 대한 나치 범죄자들의 책임은 수단을 선정함에 결정적 영향을 준 반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목표에 대한 책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역사는 지하투쟁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파업에 이르기까지 파시즘에 대한 저항이 가능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수많은 신뢰들을 가지고 있다. 파시즘에 대항한 수천의 강고한 투사들은 무릎을 꿇기보다는 차라리 용감하게 대항하다 죽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명령이 주어졌다, 군인이라 어쩔 수 없었다 따위의 변명은 도덕적 주체이기를 포기하고 반도덕적인 규범을 반대해 나서지 않은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떨어진 직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쿠데타 기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덕적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에게 강제된 규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옹호하면서 민주적 도덕 규범을 부정하는 많은 청년 남성들의 모습은 도덕적 실체로부터의 소외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남성들의 반사회적 혐오 문화 또한 그러한 도덕적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병리적 현상의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내란을 막고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어낸 우리는 새로운 도덕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의 평등수칙,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여러 미담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새로운,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도덕규범들을 만들어내고 작금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초팔 혐오 문화가 한순간에 어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여러 진보적 개혁들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도덕적 가치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혐오 문화로 현상하는 도덕적 붕괴는 사회 전체를 잠식하게 되겠죠. 내란 사태는 종식되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다시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광장이 되고 광장의 평등 수칙이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당연한 것으로 되어야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